그럼 이 전세난 회피 또 30대 위주의 수요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 말씀해 주신 건데, 그렇다면 이제 강북도 그렇지만은 약간 수도권 외곽 지역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좀 유망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밀려서 가는 구조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요새 또 지하철도 또 급행도 있잖아요. 네. 그런 교통지 중심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봐셔도 된다. 다만 지금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요. 네. 저는 비강남의 반란이라고 봐요. 강남이 옛날에는 이게 이제 시장을 리딩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지금도 리딩하고 블루칩. 네.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요? 네. 작년에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데가 국민의힘 기준으로 보면은 노원구입니다. 음. 노원구가 비강남 반란의 상징처럼 돼버렸어요. 네. 작년에 보면은 강남구나 수초구는 10%가 안 올랐어요. 그런가요? 예, 그것처럼 물론 이제 금액 단위로 보면 좀 더 올랐겠지만 네, 그렇죠. 중요한 건 항상 상승률로 비율로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아까 참여정부 때하고 좀 얘기를 그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 네. 아까 30대들이 시장에서 핵심 수요층으로 떠오르는 거하고 다 맞물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참여정부 때는 주로 대단지 블루칩 아파트가 올랐어요. 음마 아파트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오죽하면은 뭐 이런 얘기 됐잖아요. 네? 저 청와대 갑시다 그러면 잘 모르는데요 택시 아저씨가 네. 음마 아파트 갑시다 그러면 가봤더니 금방 찾았다는 거 아니야. 아. 그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네. 주로 대단지 이 랜드마크 아파트가 시장을 그러네요, 주도했단 진짜.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네. 지금은 오히려 나홀로 아파트가 더 올랐고요. 강북의 아파트가 마용성 이런 거 아시죠? 네. 이런 쪽이 더 상승률을 보면 더 높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시장의 핵심 수요층이 바로 MZ 세대라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과거보다 이게 집 사는 시기가 빨라졌다. 조금 빨라졌어요. 조급함 때문에. 네. 그런 경우도 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남이 갖고 있는 그런 블루칩으로 이상 같은 게 작년에는 굉장히 퇴색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올해도 그걸 갈 거라고 보는 네. 거예요. 그래서 중저가 중심으로 시장을 보는 게 그 맞고, 그러면은 과거에는 강남이 다른 지역과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 그게 일종의 이제 물개로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근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산과 대구에서 어떻게 15억짜리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짜리가, 그것도 거의 나홀로 아파트 수준인데 어떻게 저 15억이 넘으면 네. 울산과 지금 대전 이런 데도 12억이 넘었고요. 비싼 것들은. 네. 세종시 11억짜리 많고 창원도 지금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9억 6천인가 그랬는데 거의 10억 가까이 네, 10억. 왔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다음에 광주도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11억까지 갔던 그 아파트가 지금 최근에 좀 빠져가지고 그래도 한 10억 근처에 왔는데, 네. 도심 아파트 키즈들이 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과거와 달리 그 지형도가 많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지방에 어떻게 아파트 값이 15억을 합니까? 네. 그거는 제가 분석하기로는 서울은 성북동이나 평창동이나 한남동 이런 데에 단독주택 부촌들이 있어요. 지방은 단독주택에 부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부촌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리틀 강남이 형성되는 과정이고, 이게 콘크리트 캐슬을 만드는 과정이며 슈퍼 설리마, 초설리마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지방이 굉장히 재밌는 분석. 그러니까 제가 아까 생각을 유연하게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에서 15억 아파트가 무조건 거품이라고 할 게 아니라 한번 그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재미있는 현상은 지방에서 그렇게 비싼 아파트의 성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학군이 좋을 것. 학군. 맹모들이 그렇게 집값을 만들었다고 보면, 그다음에 조망권, 그다음에 새 집. 이 세 가지 두 개 정도 이상 맞추면 거기가 고급 어떤 그런 주거 타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애들 한두 명 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교육에 올베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나 공통적인 것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다 공통적인 것은 집값은 학군 선호 지역이 비싸더라. 그게 하나의 역시 네. 또 다른 불문율이 돼버리는 어떤 그런 네.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 시장에 나타나는 어떤 트렌드를 보고 네. 그걸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네. 네, 뭐 그런 측면들도 좀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시장 전망 관련해서 좀 장기적인 트렌드까지 말씀 들어봤고, 이제 여기서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해야 하나, 될까? 예. 이런 쪽으로 좀 좀 바꿔서 얘기합시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집 사는 게 맞을까요?
지금이라도라는 말씀 붙여주신 거 보면은 아마 무주택이실 것 같은데 무주택자분들 최근에 몇 년 새 집값이 엄청 오르면서 지금 그렇죠, 뭐. 말도 못할 이 상실감, 벼락거지 뭐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부동산 때문에 우울증 걸리신 분들도 많고 부부싸움도 정말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가장 큰 고민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떨까요? 사실상 집 언제 살지는 네. 며느리도 모르는 거고 네. 돗자리 깔아도 몰라요. 네, 쉬운 네. 게 아니야. 알면은 이제 국민은 왜 다니겠어.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는데 네.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요. 네. 저도 뭐 집사람이 어디 가서 부동산 얘기하지 말라고 싸던데 당신 때문에 망했어. 제가 그런 상황인데 아 진짜요? 이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중저가 주택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왜냐 전세난 문제가 올해 안에 해결되기가 좀 어렵다고 본다. 네, 네. 그러면은 뭐 사도 네. 아마 그게 최선의 선택은 아니더라도 네. 차선의 선택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요 가령 노원구에 집을 산다. 네. 작년에 집값이 21% 올랐어요. 네. 그걸 산다? 단기 급등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강남 재건축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그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저가 중심으로 접근을 하되 뭐 대단지가 좋다는 거 알아요 다. 그런데 나홀로 아파트라도 한번 노크를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다만 요새 빌라 같은 경우 요새 관심이 많아요. 요새 빌라가 많이 올랐어요. 빌라도 충분히 저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새 집으로 해서 기획 부동산처럼 파는 게 있어요. 이런 건 안 되고 외곽보다 물론 외곽에 새 집 사면 좋지. 근데 이왕이면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쨌든 도심으로 좀 들어오시는 게 후보 리스트를 한 적어도 한 20개 정도를 만들어야 돼. 스스로. 네. 그래서 거기를 이게 엑셀로 해가지고 요새 엑셀 잘 하시잖아. 그래서 회사의 거리, 그 다음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가격, 대출, 요새 대출 잘 안 되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봐서 리스트를 등급을 매겨서 스스로 그걸 그 중에서 3개를 골라가지고 고민해가지고 한 개를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집값은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올해 서울 집값 오르면 8년째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집값은 유동성 장세가 지금 유동성 장세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집값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거는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직장 생활이 15년 이상 있으면 된다. 떨어지더라도 대출로 갚을 수 있잖아. 네. 근데 퇴직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집 사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요약을 드리면은 중저가 중심으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라. 다만 단기 급등적은 안 된다. 네. 조심해라. 그거는 강남 재건축과 같다. 그래서 너무 외곽적으로 가기보다 외곽 지역도 그런데 괜찮은 게 있어. GTX 뭐 개통된다 이런 쪽은 뭐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틀은 도심 중심으로 하고 나홀로도 좋고 빌라도 괜찮다.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으니까 하락에 따른 어떤 나름대로 마음의 버퍼 이거는 필요하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이 뭐 많다면은 많이 남았다면은 네. 충분히 너무 재택한다는 생각보다 네. 좀 이렇게 내 집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라. 다만 초가 주택하고 재건축은 개인적으로 조금은 코스닥 같은 느낌이 네. 있다.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드립니다. 예. 그 외곽 지역의 아파트보다 도심 쪽에 빌라가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면에서인가요? 가격 그 변동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서 아니 근데 그게 개발될 수도 네. 있고 네. 직장이 만약에 뭐 외곽이면 네. 그거 잡으면 되는 거죠. 출퇴근 이때는 시간. 이제 대체적으로 30대들이 직장이 이제 뭐 가령 도심에 있다는 걸 전제하에서 말씀을 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 직장 부근에 뭐 만약에 네. 집이 있다면 사시는 건데 이왕이면 제가 봤을 때 도심의 어떤 가치 부분은 저는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저는 GTX가 개통이 될 거다. 이제 자율형 자동차가 등장할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이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덜한 외곽 지역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탈도심 탈아파트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네. 결국은 살게 될 하나의 가장 강력한 저는 주거 트렌드라고 보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약을 도전을 해야 되느냐 음. 아니면은
성에 좀 안 차더라도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게 낫냐? 왜냐면 아파트를 매입하는 순간에 이제 청약 당첨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지는 거니까. 네. 이게 실제로 청약을 할까 내 집을 살까 하는 고민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런가요? 청이 달라요. 네. 네. 40점대에 계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요. 네네네. 실제로 보면. 네. 그런데 청약 가점이 55점이야. 네. 누가 그거를 고민해요? 그 청약 불입한 게 얼마나 아까운데 네. 생각보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러는데 이미 자기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걸 할까요? 이걸 할까요? 라고 하지만 내 집을 기존 아파트를 통해서 하는 사람하고 청약을 통해서 하는 사람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약은 제가 봤을 때 그들만의 리그예요. 상당 부분이. 네네. 그렇잖아요? 부양가족이 많고. 그렇죠. 부양가족이 많고 뭐 가점이 높은 장기 무주택자분들이라면 당연히 청약으로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도 아까운데 어떻게 내 집을 장만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주택자분들 상황에서 한번 얘기해봤고 만약에 2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올해부터 보유세가 또 어마어마하게 오른다고 예고가 돼 있습니다. 양도세가 있으니까 또 팔기도 어렵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보유세 부담이 커지니까 주택을 줄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양도세 중과 때문에 뭐 그렇죠. 좀 팔기 어렵다는 말씀을 네.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올해 지금 3주택자 기준으로 보면은 최고 세율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71.5%예요. 65 더하기 뭐 이렇게 65 더하기 하는 거죠? 6.5 네. 더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그때 네. 이제 3주택자 첫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이 10억이 넘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 같거든요. 네. 보면 되는데 6월 이후에는 그게 71.5에서 82.5예요. 맞아. 그죠? 네. 71.5에서. 근데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이미 임계점을 저는 넘었다고 보거든요. 이미 오를 만큼 오른 그래서 상황이라서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좀 전문 세무사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네. 이 좀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양도나 정려나 세금이 거의 비슷해요. 물론 뭐 정려가 좀 덜 나온다는 보도자료도 보도도 있던데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네, 네, 네. 제3의 방안으로 만약에 내가 안 팔겠다, 뭐 네. 못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하나의 집을 월세로 나서 종부세나 이런 부담을 좀 네. 이렇게 덜어내는 방법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 전세 여윳돈이 있으시다면 또 없으면 네. 어쩔 수 없고 댓글 코로나 상황에서 상가들의 시장 전망이 어떨까요? 저는 상가를 특히 구분 상가, 네. 그다음에 뭐 쇼핑몰, 그다음에 뭐 걸린 상가 흔히 뭐 우리 많이 보시잖아요. 네. 저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언컨택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코로나가 단순하게 전염병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기준을 바꾸는 어떤 하나의 분수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넥스트 노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바로 아까 모바일리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에 앉아서 모든 것을 배달해 먹는 세상이 온 거거든요. 네.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을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러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상가들은 앞으로 저는 많이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다만 이제 상가 건물은 좀 달라요. 네. 그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근데 땅 지분이 없는 상가들은 구분 상가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옛날에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안전자산처럼 됐단 말이에요. 네. 지금 많이 거의 퇴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패턴이 급속하게 바뀐 게 하나의 트렌드인데 아까 제가 아파트 쏠림 현상을 말씀드렸잖아요. 베이비 붐이나 X세대에서 결국은 MZ세대로 세대교체되면서 아파트 커다란 어떤 그런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 결국 MZ세대들이 결국은 모바일로 쇼핑을 하는 그런 익숙한 어떤 세대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상가 부분들은 조금은 물론 입지가 좋은 데는 괜찮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는 마지막으로 꼭 좀 네. 얘기합시다. 말씀하십시오.
집이 지금 하나의 거대한 투자 자산화된 것은 맞아요.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첫 집 장만할 때는 가급적 저는 투자 개념보다 필요 개념으로 저는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그러니까 그래야 내 의사결정할 수 있어. 지금 집 사요 말아요. 의사결정을 아무도 몰라 이거는. 네. 이거는 부부싸움은 밤새도록 싸움해도 남편은 거품 꺼질 거야. 우리가 상투야. 아내는 뭐 또 무슨 얘기야.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이 심한데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이거를 우리가 필요해서 산다는 생각을 합시다. 필요는요 가격이 빠지더라도 내 자신을 괴롭히지 않아. 내가 꼭 필요한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개념보다 지금은 필요해서 접근하면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내 자신이 용서가 돼요. 그렇네요. 꼭 여러분 사시려고 그러면은 그냥 덜컥 의사결정하지 마시고 후보 리스트를 적어도 20개는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로 만들으셔가지고 장단점 다 적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직접 가보시고 의사결정을 그 중에서 한 개 골라내는 그런 마인드 선보듯이 하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은 결국은 내가 다리품을 팔아야 된다. 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 시간이 다 돼서 아쉽지만 박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